학습지 25페이지 여기서부터는 고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성립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제목 보면은 고려의 성립과 민족의 재통일이란 말이 있죠. 우리나라 처음의 통일은 어디예요? 통일 신라. 그렇다가 다시 세계로 분열됩니다. 이걸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후삼국시대. 이 분열된 후삼국을 여기 통일 1이에요. 미안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통일했기 때문에 재통일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자, 이 통일의 주인공은 여기 나와 있는 왕건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25페이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왕건의 고려 건국 보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볼 건데요. 우선 왕건은 태봉의 즉 궁예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건 그 궁예 아래서 왕건의 세력이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금성을 점령하면서부터입니다. 여기가 오늘날의 나주예요. 금성이 두 군데 있습니다. 경주도 금성이고요. 나주도 금성인데 이 나주 지역의 해상 세력과 결탁하면서 여기가 원래는 후백제 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쪽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근데 나주 지역의 호족들이 왕건에 의해서 태봉으로 들어가면서 힘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공을 세운 왕건이 세력을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해상 세력, 해상을 안정화하면서 시중, 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하들 중에서 짱, 총리에 해당하는 자리인 겁니다. 국무총리 자리에 오른 거죠. 자, 근데 이제 궁예가 처음과는 달리 계속해서 정치를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가혹한 통치를 한다든지, 신하들을 막 함부로 죽인다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이 궁예 밑에서는 못 살겠다. 궁예를 쫓아냅니다. 궁예가 사라졌잖아요. 왕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왕 자리가 비었죠. 누구를 왕으로 올리느냐? 왕건을 왕으로 올립니다. 위로 올리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예는 축출되고 왕건은 추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건이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거죠. 자, 그게 이번에 나와 있는 건국입니다. 918년. 자, 나라 이름을 태봉에서 이제 고려로 계승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고려를 선택한 이유는 어느 나라를 계승하겠다라는 의식이 반영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라는 의식이 반영된 겁니다. 발해도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죠. 그래서 발해의 국왕이 일본에 보내는 외교 그 문서에 보면 고려 이런 식으로 칭하는 것처럼 그래서 고구려에서도 자기들을 칭할 때 고려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라는 말 자체가 고구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도를 송악, 오늘날의 개성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왕건의 근거지예요. 자기 근거지로 수도를 다시 옮겼습니다. 그 궁예가 철원으로 옮겼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송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의 재통일 과정을 보겠습니다. 1번의 고려의 통일 정책을 보면 지금 고려가 있고요. 아래쪽에 후백제 있고요. 이쪽에 신라 있습니다. 자, 신라와 후백제에 대한 입장이 달라요. 신라 왕실과 신라 쪽을 기반으로 한 대호족들은 잘 대해줘요. 우대해요. 토닥토닥. 반면에 후백제와는 끊임없는 대립, 사이 별로 안 좋아요. 자, 후백제가 신라를 엄청나게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신라의 경주를 완전 초토화시키고 왕실을 능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대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고려는. 그래서 신라 왕실과 대호족을 우대해요. 지금 이 후삼국 되면서 신라의 위신이 많이 깎였죠. 신라 하대되면서 완전 불안정하긴 하지만 신라가 국가로서 유지된 기간이 1000년이나 됩니다. 뿌리 깊은 신라의 그 뿌리 깊은 사람들, 대호족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귀하게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쪽으로, 후백제보다는 고려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취한 거예요. 자, 후백제와는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크고 작은 전투를 많이 벌입니다. 우리는 이제 승자의 역사를 보니까 끝에 이제 스포일러가 된 거죠. 끝에 승리하는 건 고려겠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고려와 후백제의 싸움에서 대부분의 전투에서 오히려 후백제가 계속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고려는 졌던 거예요. 특히 어떤 전투에서는 이 왕건이 따로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뒤처진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사로잡힐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그래서 부하인 신순겸이라는 사람이 왕건과 옷을 갈아입고 말도 갈아타가지고 그 사람이 유인을 해서 왕건을 겨우 살려낼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왕건이 수세에 몰렸었는데 이 고창 전투를 승리하면서 이제 약간 기울기가 바뀌게 된 거예요. 고려 쪽으로 우위를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후백제에게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했었습니다. 이 고창은 오늘날 전라도 쪽에 있는 고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상도 쪽의 안동의 옛 지명이에요. 고창은 안동 쪽입니다. 자, 여기 2번 보겠습니다. 통일 과정을 볼게요. 자, 이 잘 나가던 후백제가 무너져 내리게 된 계기는 모든 나라의 멸망 원인과 마찬가지예요. 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후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견훤이죠. 자, 이제 견훤은 왕건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 한 세대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궁예랑 이제 거의 동년배인데 이제 궁예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 견훤에게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두각을 나타내는 자식은 첫째 아들인 신검이었어요. 견훤을 닮아서 싸움을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전투를 할 때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맨 앞에 나와가지고 지휘를 한 거예요.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전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쪽 눈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잘 싸운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견훤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후계를 이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첫째 아들이자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운 신검이 당연히 그 다음 왕이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견훤이 나이가 많잖아요. 부인이 죽고 새로운 예쁜 젊은 부인을 얻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부인과의 사이에서 늦둥이 아들을 본 거예요. 금강입니다. 이름도 이쁘게 지어놓죠.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이 막내 늦둥이를 너무너무 예뻐한 겁니다. 예뻐한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강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한 거예요? 왕위까지 물려주려고 해버린 겁니다. 누가 열받을까요? 아니, 나는 아버지 따라서 그 힘든 전투를 다 치르고 눈까지 잃었는데 감히 아무런 공을 세우지 않은 이 꼬맹이한테, 아무리 내 동생이지만 꼬맹이한테 왕권을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버릴까요? 네, 이 장난 아닌 부자입니다. 아버지를 금산사라는 절에다가 유폐시켜요. 이 말만 절이지 감옥에 가둔 거나 다름없습니다. 밖으로 못 나오게 딱 막아버린 거예요. 견훤은 갇혀버린 거예요. 신검이 이제 왕위를 차지하고 아버지를 몰아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여기까지는 뭐 왕위가 계승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견훤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나라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금산사라는 절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자기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인 거죠. 사위를 꼬드겨가지고 금산사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 탈출시켜달라.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위의 부대랑 합류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누가 얄미워요? 내 자식이지만 이 아버지를 감히 가두다니. 이 못된 먹은 자식. 혼내줘야겠죠. 근데 이 신검이 너무 지금 군권이 세거든요. 군사력이 모자라요. 자기한테 지금 군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의 군사를 빌려야겠죠. 누구한테 갈까요? 네, 적인 고려한테 가서, 왕건한테 가서 내가 있잖아, 이런 일을 당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건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왕건의 이 카리스마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예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적이지만 자기한테 이 찾아온 견훤을 내치는 게 아니라 견훤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는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냐.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너무한다.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건이 후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군대의 맨 앞에 누구를 세울까요? 견훤을 세우는 겁니다. 견훤은 자기 손으로 자기가 건국한 나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거죠. 자, 딱 도착해봤더니 이제 신건 군대들이 쭉 있는데 여기 있는 군사들 다 누가 키운 거예요? 견훤이 키운 거죠. 이 사람들이 싸울 의지가 생길까요? 싸울 의지가 꺾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후백제가 고려에게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예, 그 과정이에요. 우선 내분을 피해서 후백제 견훤이 고려 왕건에게 귀순을 해버립니다. 이쪽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보고 있던, 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던 이 신라의 경순아, 지금 추가 어느 쪽으로,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고려에 빨리 붙어야겠죠. 이 신라 경순왕도 눈치를 보다가 고려에 황포를 해버립니다. 우리 신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고려의 마지막 후백제를 공격하면서 견훤을 맨 앞에 내세우면서 공격하죠. 그래서 후백제를 격파하는 데 성공하고 결국에는 후삼국을 통일해서 고려라는 나라로 새롭게 재통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번 고려 건국과 통일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고려가 건국하는 과정에서, 통일하는 과정에서 왕건 혼자의 힘으로 통일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고려가 성립되는 그 신라 하대 말기를 보면은 지방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었죠. 우리가 그런 지방 세력을 뭐라 부르죠? 네, 호족이라 부릅니다. 거의 반독립적으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견훤이랑 궁예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호족들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호족들은 각각의 군대를 거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국가를 완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혼자의 힘으로 국가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이 호족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지방 세력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방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이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들도 정치 참여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너희들도 마음껏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바꿔준 겁니다. 신라에 비해서 그 전인 신라에 비해서 정치 참여 세력이 확대됐습니다. 신라는 무조건 수도 위주예요. 골품제에 들어갈 수 있는 귀족들은 전부 다 수도를 근거지로, 즉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경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방에 갔던 사람들은 중앙 정치에서 탈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고려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의미의 민족 재통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후백제와 신라뿐만 아니라 북쪽에 때마침 공교롭게도 어느 나라가 멸망했을까요? 발해가 멸망하거든요. 이 발해의 유민들까지 포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민족의 재통일이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문화 발달의 기반, 기초, 틀을 마련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어느 나라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통일신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고려는 부정적인 측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려는 통일 과정에서 누구를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외세를 끌어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에 태조의 정책 하겠습니다. 여기 태조의 정책이 매우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조는 우선 북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이 북자가 무슨 북자예요? 북쪽. 진자는 무슨 진자예요? 나아갈 진. 우리 고구려 장수왕은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남진 정책입니다. 이 태조 왕건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북진 정책입니다. 이 북진 정책은 태조만 실시한 게 아니라 고려 전반적인 모든 왕들이 북진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이 북진 정책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 그러니 고구려의 옛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통일신라가 되면서 대동강 이남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계승의식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항해서 자주적인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나라를 상당히 배척하느냐? 우리 위에 보면은 고려가 발해 유민들을 포섭했잖아요. 근데 이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가 있어요. 결정적인 멸망에 타격을 준 나라. 거란이거든요. 그래서 거란과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사실은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랑 되게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려가 나라를 딱 건국했다라고 대외적으로 선포하니까
선물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기 매우 힘든 동물이 있어요. 예, 낙타를 보내줬어요. 예, 낙타 너희 없지? 하면서 막 낙타를 보내준 겁니다. 근데 태조 왕건은 이 낙타를 만부교라는 다리에다가 묶어놓고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낙타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낙타를 끌고 왔던 거란의 사신은 유배 보내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가 성의를 준 선물이지만 거란을 배척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거란 배척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경을 중시한다. 이 서경은 오늘날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기 적어주세요. 오늘날 평양입니다. 자, 서경은, 평양은 옛날 어느 나라의 수도였어요? 고구려의 수도였죠. 그리고 지금 고려의 수도인 개경보다는 더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무슨 정책 추진하기에 매우 유리해요? 북진 정책 추진하기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서경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중에서 왕이 최소 100일 정도는 서경에서 머물러라 라는 글을 남길 정도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북진 정책에 성공을 해서 태조 왕건 때는 기존의 영토에서 확대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운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토가 확장돼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동강 이남이 이 정도였거든요. 통일신라. 근데 태조 왕건 때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요. 이 정도 부분이 새롭게 영토가 확장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생의 안정입니다. 이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돼요. 왜냐? 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통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장기간 시달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평화를 선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거니까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우선 감면해줘요. 기존에 내던 세금보다 더 쬐끔 내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흑창이라고 불리는 제도가 있어요. 예, 창. 이게 창고예요, 창고. 여러분 창고에 뭐가 가득 쌓여 있어요? 쌀이 있겠죠. 이 쌀을 힘들 때 빌려주고 나중에 갚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사회복지제도를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방세력, 호족들을 포섭하는 정책입니다. 이 호족들의 도움 없이는 국가 형성이 힘들었었죠. 그래서 국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도 이 호족들을 적절히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호족들을 또 우대해 줬다가는 호족들이 누구 머리 위에 올라가 버려요? 왕 머리 위에 올라가 버리면 왕권이 약화되겠죠. 그걸 또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균형을 잡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길들이려면은 당근을 우선 줘야 돼요. 근데 당근만 줘서는 그 사람이 말을 잘 들을까요? 아니거든요. 당근만 계속 하다 보면은 기고만장해지거든요. 적절하게 채찍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대 정책도 하고 견제 정책도 같이 하는 겁니다. 호족 포석은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세력이 큰 호족들과는 우리는 서로 가족이야. 자, 여러분 남남이 가족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둘이 서로 어떻게 하면 돼요? 결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태조 왕건은 끊임없이 혼인을 합니다. 이미 부인이 있는데도 또 혼인을 해요. 그래서 부인이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몇 명 정도의 부인을 맞이했을까요? 자, 대호족들의 웬만한 딸들은 다 부인으로 맞이해가지고 29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혼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자, 근데 호족들 중에서 딸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가족이 되죠, 여러분? 딸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씨, 태조 왕건이니까 무슨 성을 하사해 줄까요? 왕씨를 하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김아무개다. 근데 그 사람이 왕아무개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성씨를 쓰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관직, 직책이죠. 지위, 토지 이런 선물들을 하사해줘서
나랑 잘 지내면은 이렇게 나한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내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주면은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당근을 막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당근만 주다가는 왕권이 약해지겠죠. 자, 하지만 내가 이렇게 당근을 주지만 너는 나의 신하인 거야. 예, 군신 관계는 정확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왕권을 강화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견제도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견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정책이 무엇이냐? 우선 사신관 제도예요. 이 부분이 좀 어렵는데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예, 이 사신관은 무엇이냐면 이 A라는 지역에 잘 나가는 호족 가가 있습니다. 이 가에게 너 사신관 해 라고 시켜주는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래서 여기는 네가 책임져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 자, 근데 이 책임을 지게 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이걸 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최고다라는 지위를 갖게 되지만 여기에서 또 무엇이 일어나냐?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 사람이, 이 사신관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마을에서 누군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 책임을 져서 이 사신관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이걸 빌미로 죽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양날의 검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대해주는 척 하면서 네가 책임져 하면서 족쇄를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사신관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출신 지역이에요. 자기 지역의 사신관으로 설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책임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신관 제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인 제도입니다. 기인 제도는 뭐냐? 이 A라는 지역에 가라는 호족이 있습니다. 이 가라는 호족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기역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중앙으로 데려옵니다. 왜 데려가요? 했더니 중앙에 와서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수도에는 학교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으니까 수도로 와라 한 거예요. 자, 수도로 와라, 공부해라 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이 아버지가 만약에 반항을 하려고 하면 아들을 어떻게 해버릴 수 있어요? 너 아들이 내 수중에 있다. 인질로 삼는 거죠. 예. 호족의 자녀, 자제, 아들을 인질로 삼고 있는 제도가 기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기역이 중앙으로 가면서 중앙의 문물과 중앙의 정계와 맞닿게 되잖아요. 이쪽에서도 그렇게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서로 이제 균형이 잘 맞았던 거예요. 아무튼 이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는 호족들을 호섭하는 하나의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당근이 아니라 채찍 부분이긴 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민족통합입니다. 옛 고구려 출신들과 옛 백제 출신들도 지배 세력으로 수용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비해서요? 신라에 비해서. 골품제만으로 정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딱딱딱 정해졌던 신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확대가 됩니다. 지방 세력도 들어가고요. 자, 문화정책으로는 다양한 사상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불교를 엄청나게 우대해요.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도 정치 이념으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설입니다. 왕건이라는 사람의 탄생 과정에서도 이 풍수지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풍수지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주체적으로 수용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중국의 문화가 있는데 똑같은 게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까요? 우리나라 걸 그냥 쓸까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나라 걸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없다. 이게 아예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국 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따져보고 난 다음에 우리 게 있으면 우리 걸 쓰지만 우리 게 없을 때 중국 거를 수용하겠다라는 게 주체적인 수용의 내용입니다. 자, 교과서 다시 한번 볼게요. 교과서 어디를 보냐면은 1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단에 있는 역사탐구를 보면은요, 훈요 10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훈자가 교훈이거든요. 태조가
자기 다음에 등장하게 될 후대 왕들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긴 거다, 이렇게 해라 라는 유언을 남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태조는 자신의 정치 이념과 사상을 이 유언, 후녀 10조로 정리하여 후대, 그 다음에 올 왕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주요 내용을 뽑아보면 이 5가지가 됩니다. 자, 우선 1번,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기에 불교를 장려한다. 불교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불교를 장려하긴 하지만 이 모든 절은 도선이 들여온 풍수지리설에 맞추어 세우고 너무 많이 함부로 짓지 말라. 이 절을 짓게 되면 이 절에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너무 많이 짓게 되면 누가 힘들까요? 백성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짓지는 말아라 라고 제안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풍수지리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는 중국 풍속을 본받아 왔지만, 여기가 이제 주체적인 내용입니다.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없을 때 가져오고 있으면 우리 걸 쓰겠다. 주체적인 수용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거란은 짐승의 나라이기에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죠. 그들의 거란의 의관 제도를 본받지 말아라. 거란을 배척하는 이유는 원수예요. 누구의 원수? 발해의 원수. 발해는 우리랑 같은 민족.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경, 오늘날의 평양이죠. 국왕이 365일 중에 100일은 머무른다. 서경을 중시하고 있어요. 자, 연등회, 여러분 등이죠. 그리고 연꽃 모양의 등입니다. 이게 무슨 행사일까요? 불교 행사입니다. 여기 나오죠. 부처님의 덕을 기리고 나라와 왕실의 안녕을 비는 불교 행사입니다. 자, 팔관회라는 건 국가적인 축제의 일종으로 하늘, 산, 용 등 토속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사입니다. 이게 약간 불교랑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행사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불교 행사를 누가 주최하는 거예요? 국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을 중시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불교를 중시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위 내용에서 고려의 북진정책, 불교 정책을 보여주는 조항을 찾아보자. 자, 북진정책을 표현하는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후반부, 거란 짐승, 이 부분은 약간 북진정책이 약간 가미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주체적인 문화 내용이 좀 더 많죠. 그 다음에 불교 장려를 보여주는 조항, 불교를 장려할 것, 대놓고 말하고 있죠. 1번.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5번.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국가에서 주관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도 불교를 매우 중시하고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학습지 돌아가서 마지막 OX 문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하시오. 자, 궁의 실정에 반발한 태봉의 신하들이 왕건을 국왕으로 올려서 고려가 건국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틀린 거 없죠? 자, 2번 고려는 신라와 후백제에 대해 친선 정책을 유지하여 통일을 이루어내었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우대 정책을 펼쳤죠. 친선 맞습니다. 근데 후백제와는 사이가 어땠어요? 견훤이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싸웠죠. 그 다음까지 끝까지 후백제어랑은 전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친선 정책이 아니라 대립이었습니다. 계속.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후백제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통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고려에서는 신라에 비해 정치 참여 세력이 확대되었다. 네, 이 부분이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신라까지는 고대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부터는 중세사회라고 부르거든요. 시대가 변하게 된 건 달라진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달라진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여기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매우 강력했어요. 골품제가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는 최소한 무엇은 사라졌어요? 오늘날 현대처럼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골품제처럼 이런 강력한 신분제도는 사라져서 기존의 정치 참여 세력보다는 확대됐기 때문에 발전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